예, 이번 시간에는 독일 기본법 또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참 특이한 나라인데 우리와 같이 또는 미국과 같이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본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법. 에, 기본법의 원래 용어는 그 Grundgesetz, 기본에 관한 법률이에요. 기본법에 의해서 기본법에 마치 우리 헌법을 말하는 건데 이 독일 기본법은 지금 설명하겠지만 이 2차 세계대전 또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제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독일 기본법의 성립 과정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독일 기본법의 제정.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포츠담 선언에 의해서 그 포츠담 선언에 따라서 독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포츠담은 어디냐면 독일의 중부에는 쾰른이 있고요. 북동쪽에 지금의 수도인 베를린이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조금 바로 기차로 같이 가는데 조금 떨어진데 이 포츠담이라는 조그만 동네가 있습니다. 이 포츠담에서 미중소련 이런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이 독일 문제를 전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관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고 독일도 영향을 받은 거죠. 일본도 영향을 받고 이 포츠담에서 모여서 중요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정리하고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공동 점령하에 들어갑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소련의 공동 점령하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그 다음에 나치의 출현과 전쟁의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패배, 독일은 완전히 처참하게 붕괴되고 정말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었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또 그 다음에 식민지로서 많은 4개 국가의 공동 점령하에 있고 1945년 6월 5일 점령 4개국의 점령군 총사령관이 베를린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베를린 선언에서는 어떠한 중앙정부도 독일에 존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점령 4개국이 독일 통치의 최고 권력을 가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선포를 합니다. 이게 베를린 선언인데 당시에 그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가던 단계에서는 의견 일치를 했지만 독일의 기본적인 정치 체제의 실현을 둘러싸고 소련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독일의 통일국가 체제와 영국, 그 다음에 미국, 프랑스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독일의 지방 분권적 연방국가 체제가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련과 영국, 미국, 프랑스 간의 이 대립은 결국엔 1948년 6월에 서구 6개국의 런던 협정, 소비에트 산하 8개국에 의한 바르샤바 외상 회의를 계기로 독일은 둘로 분열되죠.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집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나라의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이렇게 서구의 6개국과 소비에트 연합에 의한 이렇게 또 동독 이렇게 나눠집니다. 1949년 5월 23일 서독헌법이 제정되고 1949년 5월 30일 동독헌법이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서독은 뭐라고 불리냐면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연방공화국의 헌법을 우리처럼 헌법이라고 하지 않고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이랬습니다. 기본법. 그때 생각하니까 다 후일에 헌법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제정한 임시헌법이다. 이렇게 잠정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잠정적인 헌법. 단지 점령하에 만들어진 헌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동서독의 분단을 일단 승인하고 동독도 인정하고 서독도 인정하면서 동서독이 장래에 통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완성된 헌법은 우리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다. 잠정적인 헌법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기본법은 잠정적인 헌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그 잠정적인 조직, 기구만을 설치해 둔 것이 아니라 사회국가 원리나 또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본까지 아주 완성된 헌법을 규정해 놓고 있어서 잠정헌법이라고 하지만 항구성을 가진 완성헌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기본법은 각 이 연방국가니까 연방국가에서 각 주에게도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도록 제정해놨습니다. 따라서 독일기본법 제28조 1항에 의거해서 각 주의 헌법 질서는 공화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독일기본법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방법과 주법이 무엇은 충돌되는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 31조에 따라서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라는 규정을 두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독일 통일과 기본법의 제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동서독이 여러 가지 긴장 관계 속에서 또 갈등 관계 속에서 또 소련과 미국의 이런 영향력 하에서 계속 생활하다가 1989년 11월 9일 동서독 베를린 장벽이 붕괴됩니다. 이어서 독일 통일의 실현 가능성은 급속하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1월 15일 라이프치히는 동독 지역입니다. 동독의 주요한 도시인데 동독에서 라이프치히에서 데모가 발생합니다. 1990년 3월 동독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고 1990년 8월 30일 서독과 동독은 역사적인 통일조약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90년 9월 10일에는 양 독일과 서독과 동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간의 합정인 일명 2+4 동독, 서독 2,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회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0년 10월 3일 통일의 날이죠.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서 동독이 서독에 편입하여 통일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기본법 23조를 우리가 편입에 의한 통일조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1990년 10월 3일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함으로써 구동서 베를린과 구동독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5개의 주의 종래 모든 주를 포함해서 16개 주로 구성해서 독일 연방공화국이 완성이 됩니다. 이 통일 방식은 서독기본법의 적용 범위가 그 동독까지도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방식으로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약간 흡수 통일에 가까운 이런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일에 의해서 동독헌법은 그 역사적 사명을 마치게 됐고, 또 1990년 10월 4일은 베를린의 구제국의회에서 통일의회가 소집되어서 그 새로운 독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전에는 BONN, 본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서독의 수도였는데, 그것이 이제 동서독이 같이 있는 베를린이라는 큰 도시로 수도가 이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왜 그 본이라는 조그만 도시로 서독의 수도를 만들었냐? 통일되면 언제든지 새로운 도시로 수도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 취지로 인해서 아주 저항이 적은 조그만 도시로 수도를 잠정적으로 본으로 서독은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통일이 되고 이제 수도가 베를린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독일 헌법 구조에서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헌법은 모든 권력,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이죠.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되냐? 국민의 그 국가 권력의 표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명 선거를 통해서, 투표라는 행위,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내용이 정해지고 국민의 대표자가 정해지고 또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의 개별적 기관에서 국가 권력이 행사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의원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입법부가 다 형성되고 나서 그 다수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회의 다수당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내각, 행정부가 구성되게 되는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내각 책임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입법부로부터 행정부가 도출되는 이론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그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선출된 이후에는 국민의 개개적 의사에, 개별적 의사에 기속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자유위임, 이렇게 말하죠. 자유위임. 그래서 이 국가 권력은 국민의 정책 의사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본법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만 있어요. 민주적 기본질서는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말이 독일 기본법 18조, 독일 기본법 21조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그래서 선거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작용을 하죠. 국민의 정책 의사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선거를 통해서 표출돼야 됩니다. 국민에 의한 정책 의사 형성은 의회 선거를 통해서 생겨집니다. 결국 선거는 자유로운 선거, 비밀 선거, 평등 선거, 보통 선거가 될 때에만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선거 원칙들이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평등 선거도, 그러니까 이 선거권을 가진 개개 국민이 평등한 가치, 완전히 1대1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비례성 원칙에 맞춰서 가치가 평등한 그러한 선거가 이루어질 때, 그런 선거권일 때 우리가 평등 선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독일 기본법에도 마찬가지로 선거권을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회 연방의회는 구체적으로 4년 임기의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데, 이 연방의회 의원은 그 2분의 1,
전체 598명인데 그 독일 연방의회 의원 총수는 598명인데 그 중에 2분의 1, 그러니까 반은 299명은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요. 그럼 나머지 299명은 어떻게 뽑냐?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제 선거. 그러니까 정당의 선거를 한 것에 의해서 나머지 299석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례대표를 강조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지금 독일 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되죠.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는 직접 민주적 의사 표현이 강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직접 민주적 의사가 강했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모든 투표나 선거들이 자주 일어났다면 국민 발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국민 참여 제도가 많았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에 대한 반성으로서 독일 기본법 1945년 1949년 독일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직접 민주적 요소를 아주 예외적으로 하고 대부분은 이 국민에 의한 직접 의사 표현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이지만 국민에 의한 직접적인 정책 의사 형성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마르 헌법 때는 국민 표결 제도나 국민 청원 제도가 있었는데 국민 발안 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독일 기본법에 인정하지 않고 연방 영역의 재편성의 경우에만 국민 표결, 국민 청원이 인정되도록 하였다는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여기 그 167페이지 표를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우리의 독일의 정책 의사 형성 절차를 잘 보시면 국가와 사회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국가사회. 그러니까 국가사회 이론론, 국가사회 이원론을 말할 때 독일은 전통적으로 국가 영역과 국가 아닌 사회 영역, 민간 영역이 다 있는 거죠. 국가는 뭐 정부와 국회 뭐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겠죠. 국회에는 소수정당도 있고 다수정당도 있을 수 있고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는 여러 이익단체 집단들이 있는데 크게 나누면 뭐 이렇게 나누죠. 대중매체 언론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뭐 TV, 라디오 뭐 이런 뭐 많죠. 이런 것들 출판 이런 대중매체가 하나의 그 정책 의사 형성 참여한다. 의사 형성을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두 번째는 선거랍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선거법에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5%의 제지 조항이 있어요. 저지 조항. 이건 뭡니까? 이따 보겠지만 국회에 의회에 연방의회에 여러 정당이 난립하면 그게 나치 시대나 바이마르 시대처럼 정책 혼란이 초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를 넘지 않으면 그 정당은 의회에 진출할 수 없게 저지 규정을 둡니다. 5%를 넘어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 그 선거 제정에 직접 선거, 비례 선거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다음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이 아주 중요하니까. 독일은요. 정당이요. 역사도 길고 조직도 체계화되고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이 정당이 아주 사회에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처럼 그냥 발생했다 없어지고 대선 끝나면 다 없어지고 뭐 총선 끝나면 사라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100년 이상씩 된 정당들이 대부분 굳건하게 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국민의 생각을 읽고 있다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단체입니다. 이익단체 수준인데
이러한 단체 구성을 통해서도 정책 의사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선거와 투표 이외의 정책 의사 형성은 뭐 여러 가지인데 의사 표명의 자유와 정당 및 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는 거죠. 정당 또는 단체, 그는 현대 헌법 질서에서 민족 의사 형성에서 뭐 어쩔 수 없는데 여러 이익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정당은 당연히 있고 이러한 단체나 정당을 매개체로 해서 국민의 의사가 전달될 수도 있다. 독일 기본법에서 정당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기본법 21조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정당은 국민의 정책 의사 형성에 협력한다. 정당의 내부 질서는 민주주의의 제원칙에 합치어야만 한다. 이렇게 있고 이러한 기본법 조항에 있어 정당 결성의 자유, 정당의 자금의 출처, 용도 및 재산에 대한 공적 보고를 의무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당이 너무 이제 그 헌법에 반해서 활동할 때는 정당 해산 제도가 있죠. 이건 이 정당 해산 제도는 방어적 민주주의 사상에 입주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써있지만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연방의회와 대통령의 정치권을 아주 대폭 확대했는데 독일 기본법에서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너무 확대하니까 이런 아주 나치 같은 좀 잘못된 결과가 벌어져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한 형태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연방의회의 선거제도, 연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해서 먼저 일반론부터 하겠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 되어 있죠. 국민을 대표한 연방의회와 연방제에서 주의 의사를 대변하고 연방의 입법 행정에 주의 의사를 반영시키고자 하는 연방 참사원, 상원이 있는 겁니다. 연방 참사원과 연방의회 하원 이렇게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보통 직접, 보통선거, 직접선거, 자유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독립된 최고의 국가기관이며 연방의회에서 의장, 의장대리 서기를 선출하고 연방의회 의사규칙에 의해서 스스로 조직과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조사위원회, 전문연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연방의회의 의회기는 제1차 집회로부터 시작하고 새로운 연방의회 집회로 종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 회기는 연방의회가 의회기 중 회의를 개최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의회기 종료 시 의회기 불계속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독일 연방의회의 선거 개관으로 가겠습니다.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개관해보면 독일 기본법에는요,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행사된다는 의미죠. 연방의회가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입니다. 연방의회는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대의기관이죠. 의회의 국가기관이죠. 예. 그런데 독일 기본법 38조에는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과는 달리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 가서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의 기본적인 대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지 선거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독일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규정합니까? 선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연방선거법, 독일 연방선거법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연방선거법에서
그러니까 상대 다수 대표제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또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저지 규정도 있고 의석 배분 방법들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독일의 연방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원 총수가 598명이에요. 이 중 절반은 299명의 연방의회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죠. 지역구에서 상대 다수 대표제에서 선출하는 그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 선거에서 선출되는 299명, 나머지 299명의 연방의회 의원은 각 정당이 주 단위로 작성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 그러니까 뭐 SPD와 체대우가 각각 주 단위로 작성한 그 후보자 명단, 정당 후보자 명단을, 전국구 후보자 명단을 제출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선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방 참사원, 상원은 어떻게 되냐? 16개 주에 파견된 주정부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개 주에서 대표를 파견해서 그 구성원을 연방 참사원 의원으로 한다는 거죠. 각 정당은 연방 전역에서 득표한 제2득표수, 지금 연방의회 의원입니다. 하원, 연방의회 의원은 연방 전역에서 득표한 제2투표수, 그러니까 정당 투표에 비례해서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이 됩니다. 제1투표표에는 우리처럼 그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 그다음 정당의 전체 의석수와 연계해서 주정당의 의석수가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와 정당 전체의 의석수를 연계해서 주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되고, 또 각 정당의 당선자는 소선거에서 당선된 자를 제외하고 각 정당의 주명부의 상위자 수, 윗순서부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전선거구에서 행해진 제2투표의 적어도 5%, 정당 투표의 제 5%를 득표한 정당만이, 또는 소선거에서 3석 이상을 얻은 정당만이 의석을 배분하는 이른바 5% 조항, 저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5% 저지 조항으로 인해서 군소정당이 의회에 진출을 어렵게 함으로써 국정의 혼란, 난립,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징과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대 다수대표제라고 그랬죠. 그 다음 비례대표제, 이겁니다. 독일 기본법상 연방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정 의원 총수는 598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중에 절반인 299명은 지역구 국회의원이에요.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입니다. 이른바 인물을 중심으로 한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것이죠. 나머지 299명은 연방의회 의원은 각 정당의 주 단위로 작성한 전국구 후보자 명단에 따라서 선출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는 어떻습니까? 인물을 중심으로 한 소선거구 상대 다수 대표제와 라는 이러한 시스템 하나와, 또 하나는 정당을 중심으로 각 주에서 작성한 정당 명부의 리스트에 입각한 비례대표제,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혼합적 선거제도예요. 그래서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서 독일의 모든 선거권자는 원칙적으로 우리도 그렇죠. 1인 2표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국회의원, 하나는 정당별 비례대표제 선거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표를 행사합니다. 각 선거에는 두 개의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1표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2표에서는 정당에 대한 주명부에 대한 투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명부라는 게 없죠. 왜냐면 그 정당 명부, 정당에 대해서만 뽑는 정당 명부도 없고 정당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뭐 어떤 당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누가 뽑힐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독일의 연방선거법 제38조 연방의회 598의석인데 299석은 제1표로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상대적 다수대표제에서 뽑고 2표, 두 번째 표는 주별 정당의 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서 니마이어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뽑는다. 이렇게 모든 선거에는 두 표를 가지고 있다. 보통 직접 자유평등 비밀선거를 행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지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바이마르 때 어떻습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많은 군소정당이 난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국가가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회 내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내각을 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뭡니까? 5% 저지 규정 또는 또 지역구 선거에서 3석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가지게 된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저지 규정은 의회에 진입하여 정당으로서의 최소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저지 규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회 내에서 소수 정당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 또 내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독일 연방선거법은 적어도 전국을 단위로 전체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얻었거나 또는 지역구에서 적어도 3명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한 정당만이 비례대표 의석 배분 2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저지 규정에 통해서 더 많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많은 정당들이 새로 출연하는데 의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독일 연방선거법상 이 저지 규정 역시 선거에서 일정 수의 득표를 올렸거나 또 지역구에서 일정 수 세석의 당선자를 낸 정당에만 의석 배분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 군소정당 난립을 억제시키고 또 동시에 다수 세력의 형성을 촉진시켜서 오늘날 독일의 의원내각제 안정과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을 하자면 독일 기본법 38조에 의한 평등선거의 원칙, 독일 기본법 21조에 의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약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석 배분의 방식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의석 배분 독일의 의석 배분 방식이야. 원칙적으로 각 정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유권자가 투표한 주 단위로서 그 2표를 말합니다. 제2표 1표 말고 2표의 주 단위로 적성한 전국구 후보자의 명단인 각 주 후보자 명부에 행해진
그 투표수의 총계에 비례해서 정당에게 배분하는 총 의석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획득한 전국구 후보자 투표에서의 유효 투표의 5% 이상을 득표하거나 또 지역구 선거에서 어떻습니까? 최소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낸 정당만이 그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저주선을 넘은 정당에는 1985년 3월 8일 제7차 개정 연방선거법 개정법에 의해서 어떻게 기존의 돈트식 계산 방법이 있어요. 헤어 니마이어식 계산 방법으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헤어 니마이어식. 이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의석 배분에서 비례성 역시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헤어 니마이어식 계산 방법은 의석 배분에 있어서 군소정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는 방법. 결국적으로 5% 저지 규정을 통해서 군소정당의 원내진입의 불리함을 제한적으로 보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 의석 배분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유효 투표수의 5% 이상을 획득한 또는 지역 선거구에서 최소 3명 이상의 당선자를 낸 정당은 의석 배분의 제한 조건을 통과한 정당으로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정당별 연방 하원 의석수의 결정과 관해서 A 정당이 전체 배분 의석 600석이라고 치고 600석이고 A 정당이 제2투표에서 1500표를 획득했다면 1500표를 획득했다면 당의 선거에서 전체 정당의 득표수가 모든 정당이 4500표인데 A 정당이 1500표를 득표했다면 A 정당은 이렇게 되죠. 전체 모든 정당의 총 득표수 4500 곱하기 지금 전체 배분에서 600 곱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분자는 자기네 정당 A 정당 1500표로 하면 199석이 납니다. A 정당은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A 정당의 주별 의석 배분을 보면 A 정당의 1투표에서 소선거구제 다수대표를 통해 선택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 의석을 주별 정당명 순위에 따라 배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구 의석수를 제외하고 만약 199석에서 180석을 지역구에서 차지했다. 그러면 19석은 어디서 이 투표인 주가 작성한 정당 명부 순위에 따라 19석을 또 얻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 연방의회 의석 배분관에서 2013년 9월 20일 실시된 연방의회 총선에서 독일 연방의회 의원 총수는 630명으로 아까 598명보다 더 많았습니다. 32석이나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합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수성을 초과의석이 발생합니다. 초과의석이 지금 그때 2013년은 32석이나 초과의석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비례대표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인데 돈트식과 헤어 니마이어식 그렇죠? 돈트식과 헤어 니마이어식 생나고 쉐퍼스식으로 갑니다. 첫 번째 175페이지에 맨 위에 있는 표는 돈트식입니다. 돈트식. 그러니까 만약 A 정당이 6100표를 얻고 B 정당이 5000표를 얻고 C 정당이 900표를 얻었다. 그러면 이거는
1, 2, 3, 4, 5, 6으로 차례로 나눕니다. 그러면 A 정당은 6101이면 그냥 6100, 2로 나누면 3050, 3으로 나누면 2033, 4로 나누면 1525, 5로 나누면 1220, 6으로 나누면 1017이 되죠. B 정당은 5000을 5000, 2로 나누면 2500, 3으로 나누면 1667, 4로 나누면 1250, 5로 나누면 1000, 6으로 나누면 833이 되죠. C 정당은 900은 900, 450, 300, 225, 180, 150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10석을 배분받는다. 국회의원 의석 10석을 배분받는다. 어떻게 합니까? 그 제일 높은 순으로 A정당 1, 6101, 그 다음에 B정당 5002, A정당 3053, B정당 2504, 그 다음에 A정당 2033, 5, B정당 1667, 6, 그 다음에 A정당 1525, 7, 그 다음에 B정당 1258, A정당 1229, 그 다음에 A정당 1017, 10 해서, 그래서 A정당은 6개의 의석을 가져가고, B정당은 4개의 의석을 가지고, C정당은 하나의 의석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헤어-니마이어식은, 이게 돈 뜻이게 좀 비례성을 합치하지 않는다. 소수 정당이 너무 불리하다. 이래서 이것을 이러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총 의석수 곱하기 특정 정당 득표수 그것을 유효 득표 총수로 나누었다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국의 헤어와 독일의 수학자 니마이어가 같이 창안한 계산 방법인데 이대로 하면 A정 6100을 총 의석수 10석 그 다음 6100을 곱하고 나누기 12,000이죠. 그러면 5.08이 나옵니다. 그 다음 B정당 어떻습니까? 5,000표를 얻었으니까 10 곱하기 5,000 나누기 12,000 그럼 4.16이 나왔죠. C정당은 900이니까 10 곱하기 900 나누기 12,000 하니까 0.7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자연수 소수점 이상의 자연수 5, 4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A정당 5석, B정당 4석. 그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가 제일 큰 거는 C정당 7이니까 나머지 한 석, 10석이니까 9석, 10석, 한 석을 가져간다. 만약 11석이었다. 그러면 C정당이 하나 더 가져가고 또 B정당이 1이 더 높으니까 B정당이 4석이 아니라 5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11석이었다면 그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6페이지에 이것은 생라그 쉐퍼스 식인데 각각 득표수를 0.5, 1.5, 2.5, n-0.5 제수로 순차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A정당은 1220, 12,200, 그 다음 두 번째는 4,067, 세 번째는 2,440, 세 번째는 1,743, 다섯 번째는 1,356,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109 이렇게 되죠. 그 다음 B정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수, 그러한 공식에 의해서 적용해서 많은 수 A정당이 하나, 둘, 셋, 넷, 5개 되고 그 다음 B정당은 하나, 4개 되고 C정당은 하나가 됐습니다. 이러한 선거 방식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선거 방식 근데 지금은 헤어 니마이어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아주시면 괜찮겠습니다. 후보자 선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천이에요, 공천. 어떤 방식으로 공천이냐?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거에 있어도 후보자 선출과에서 우선 지역구 선거구 후보자의 경우는 연방의회 의원 임기가 시작된 후 32개월이 지난 이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지역구 후보자 결정관에서 대표회의 역시 연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는 후 빨라도 29개월이 지난 후에 구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역구 당원 총회와 지역구 당원 모든 그 정당원 총회와 그 다음에 대표자회에서 한 명의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후보자 결정을 위한 방식은 기본적으로 비밀 투표에 의해서 하고 또 중앙당 차원에서의 추천이나 선출은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연방선거법 제18조 2항에 해당하는 정당, 즉 최근에 연방의회나 주의 의원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최소한 5명 이상의 의원을 후보자 추천을 통해서 확보하지 못한 정당의 후보자 추천일 경우에는 당의 선거자 200인 이상의
자필 서명을 필요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제 지역구 얘기 말씀드렸고 비례대표와 각 주별 정당 후보자 명부는 개별 정당에 의해 작성 제출되어지는데 연방 선거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신생 정당이나 소수 정당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연방의회 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해 당의 주 선거권자 총수의 1000분의 1 이상 선거권자 최고 2000명 이내의 서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예. 이러한 입후보자 선출과 관련해서 독일 연방선거법은 특히 후보자에게 지역선거구와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 선거 동시에 입후보하는 이른바 중복 입후보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지역구에도 가고 비례대표에도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중복 입후보제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 지역구에서 떨어져도 어떻게 비례대표에서 당선될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이러한 왜냐하면 그 전문적으로 유능한 정치인을 정치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의원직 승계와 유지. 맞아요. 독일 연방선거법상 연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선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 또는 당선 후에 연방의회에서 제명된 경우에는 그 의석은 당의 연방의회 선거 당시 그 정당의 주 후보자 명부로부터 다음 순위에 오른 후보자가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재선거에 따른 정책 불안정, 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요. 주 명부 리스트의 그 마지막 그 다음 차순위자가 승계받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주별 정당 명부에 따른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당적 이탈 내지 변경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의원직 유지는 인정이 됩니다. 예, 그럼 오늘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